안녕하세요. 32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문화, 그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중에서도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불교 문화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를 다스리는데 왕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듬어주는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불교를 지원해주기도 했어요. 이 불교의 흐름은 지배층과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호족 시기, 문벌귀족 시기, 무신정권 시기, 권문세족 시기 이렇게 고려의 지배층과 묶어서 가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처음에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고 이 고려를 건국할 때 이들이 불교를 믿었던 종교는 바로 선종이었습니다. 선종과 교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교종은 한마디로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불교였고요. 선종은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불교를 믿는 종교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걸까요? 교종은 불교의 경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의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책을 보며 공부하는 종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다면 선종은 수행, 한마디로 책을 보면서 연구하는 것보다 내가 배운 가르침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개의 종파를 이해하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려를 세울 때는 그렇게 책을 읽는 고리타분한 불교보다는 실천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벌귀족 시기에 가면 이 실천적이었던 사람들, 호족 세력들이 광종 때의 과거 시험을 통해 귀족 세력화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실천적인 모습보다는 그들도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시기에 가면 다시 교종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요. 무신정권 시기에 가면 문벌귀족과 대립하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문벌귀족이 중시하던 교종보다는 그들의 입맛에는 선종이 더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종의 시기, 교종의 시기, 선종의 시기로 지배층과 연결해서 그들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어요. 고려의 태조 왕건은 이러한 불교를 중요시하면서 국가에서 사찰을 많이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에 사찰이 많이 늘어났고요. 불교의 행사였던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거를 크게 열 것을 자손들에게까지 당부하는 훈요 10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광종은 과거제를 통해서 승과라는 것도 만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승려를 국가의 관리로 정확하게 과거 시험을 통해서 등용하는 거죠. 그리고 국사, 왕사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승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승려들을 국가의 스승, 왕실의 스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에게 조언을 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호족이 정권을 잡았던 고려 초기의 불교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문벌귀족이 정권을 쥐는 시기에 가면 의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의천은 귀족 사회가 안정되고 교종이 발전하는 시기에 나타난 승려입니다. 이 사람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대립을 하고 서로 옳다는 생각을 주장해야 하냐, 다 같이 함께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천태종이라는 종교를 개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천이 문벌귀족 시기에는 권력을 강하게 쥐고 있는 승려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 의천은 불교 경전까지 간행한 훌륭한 스님이었고 의천의 아버지는 무려 고려의 11대 왕이었던 문종입니다. 문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천이 죽고 나자 교종과 선종은 다시 갈라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신 정권 시기에 가면 진울이라는 승려가 떠오르게 됩니다.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괄,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괄하려는 생각을 서로 가졌던 거죠. 이 진울은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울의 사상은 나중에 조계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권문세족 시기에 가면 이제 불교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당시에 진울이 있었을 때만 해도 진울을 중심으로 선종 승려들이 불교를 점점 개혁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불교를 이제 고려를 세웠던 불교는 고려의 백성들을 위해 노력하려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이 기득권 세력과 연결이 되면서 점점 썩어가게 됐던 거죠. 선생님이 말했듯이 고인물은 썩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으로 변해 나갔던 거죠. 진울은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불교에 다시 정화운동을 하자는 주장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혁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간섭기에 이르러서 권문세족이 정치를 주도하는 시기에 가면 불교 개혁은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쇠퇴하게 되고 이 원나라 세력과 연결된 권문세족, 원나라의 영향을 받는 왕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불교들은 다 한 통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끼리 다 같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대규모 농장을 만드는데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졌고 그들이 의지했던 불교조차 더 이상 백성들의 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대규모의 농장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높은 이자율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또 그걸 이자를 걷어서 돈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막대하게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려도 통일신라 말기처럼 이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의 모습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불교의 문화재, 그러니까 불교가 남긴 이 문화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문화재라고 하면 사찰, 석탑, 불상을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교과서 117쪽에 있는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석탑은 117쪽 위쪽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고려 전기의 월정사 8각 9층 석탑, 그리고 고려 후기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경천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만큼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불상으로는 교과서 116쪽에 있는 사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그리고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영주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 이러한 고려시대의 불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불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볼상들은 지역적인 특색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영주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 같은 경우에는 신라 양식을 계승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름을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이 문화재들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교 문화재를 잘 감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문화재가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도 우선 이름 위주로 알아보고 이 시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 118페이지 그리고 119페이지에 있는 유교와 역사서 그리고 인쇄술과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배층이 변화해 나가는 모습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아주 이해하기 좋습니다. 처음에 유교가 발전하면서 광종은 이 유학에 대한 내용을 과거 시험의 내용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유교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공부에 의해서 과거제에 합격한 사람들이 관리가 됐죠. 그래서 성종 시기에 이르면 이 유교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교에 대한 공부가 과열되다 보니 사립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최충의 구제학당, 사학시비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유교 공부가 과열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권문세족 시기에 가게 되면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 안양이 들여오게 된 건데요. 안양이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재현과 같은 사람들은 원나라의 학자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성리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민왕 시기에 가면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러한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의 고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공부한 성리학을 토대로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걸로 흐름이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은 역사서를 보도록 할게요. 몽골귀족 시기에는 김부식이 지었던 삼국사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정권기에 가면 이러한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신정권기에는 누구랑 전쟁을 하게 되죠? 바로 몽골입니다. 이때 무신정권은 몽골과의 전투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 고려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지켜야 이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테니까요. 이규보는 동명왕편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이승유는 제왕홍기, 이련은 삼국유사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 책에서 다 나타나는 의식은 고려의 자주적인 의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고 그 생각을 이어받은 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몽골의 침략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자주성을 강조한 책들이 나오는 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술과 인쇄술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림으로는 공민왕이 그렸다고 하는 천산대륙도가 남아 있습니다. 교과서 119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산에서 사냥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음악으로는 향악, 그리고 송나라에서 대성악이 들어오면서 궁중의 음악으로 이때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에 대해서 볼 텐데요. 11세기에는 순청자가 유행했고 12세기에는 상감청자가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동, 금이나 은을 이용한 금속 공예들이 발전했고 자개를 붙여서 장식하는 나전칠기 공예도 발전하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몽골의 침 때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상정고금예문이라고 하는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다고 해서 엄청난 고려의 인쇄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로 직지심체요절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남아있는 인쇄술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직지심체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화 파트.
글로만 보면 재미없겠죠. 사진으로 비교를 해보고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 문화파트는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문화파트에서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왜 이런 게 있었는지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과제를 공지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듯이 중단원 확인하기를 또 과제로 내줄 건데요. 해당하는 페이지는 101쪽, 107쪽, 115쪽, 121쪽입니다. 잊지 말고 모두 과제를 해오도록 합시다.